안녕하세요. 주간 전망대입니다. 금융시장의 다양한 이슈를 뉴스보다 핫하게, 리포트보다 쿨하게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FOMC의 날이죠. 그 미국 대통령은요 투표권을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다 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미국 대통령. 네. 투표는 자기들에서 뽑아놓고 피해는 우리가 보거든. 그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미국 대통령을 뽑는 투표권을 가져가지고 미국 대통령이 연준 의장을 이렇게 결정하는 것도 우리가 제한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특히나 더 심한 거예요 지금. 금융시장을 통해서 얼마나 이렇게 많이 영향이 옵니까? 그 뽑아놓은 미국 대통령을 우리가 투표권을 행사를 못했더니 뽑아놓은 연준 의장이 지금 배신 때린 거 아니에요 오늘? 배신? 그렇죠. 뭐 하자는 대로 하겠다는 대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아니라 이게 네. 갑자기 하나만 얘기해야 될 걸 두 개를 얘기했잖아요. 자, FOMC 얘기를 한번 쭉 돌아가면서 해줘 보세요. 예, 뭐 저를 보시니까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돌아가시면 순서대로.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시장에서는 6월 사실 인상은 뭐 거의 다 기정사실하고 그렇죠. 있었고요. 예, 시장의 관심은 이제 9월 인상 이제 확률하고 제가 봤을 때는 그거랑 그 다음에 예, 뭐 다들 관심이신 자산 축소에 대한 부분인데 네. 너무 또 제가 얘기 다 하면은 뒤에 분들이 하시고 하니까 저는 일단 그 9월 확률 자체가 이번에 FOMC 끝나고 나서 20%대로 낮아졌거든요. 네. 9월 단독 인상 확률이. 그래서 그 연준은 오늘 뭐 성장률은 더 높이고 물가가 좀 낮은데 성장도 좋고 그래서 우리는 원래 점도표대로 3번 올릴 거야라고 얘기했는데 시장의 반응은 글쎄요, 약간 퀘스천 마크. 예, 그게 제일 좀 인상 깊었습니다. 근데 한 번 더 올린다는 거는 확실히 네. 한 거 아니에요? 확실히 예, 그러니까 연준 지금 점도표랑 연준 그 멤버들은 한 번 더 올린다라고는 지금 현재까지는 예, 그렇게 돼 있는데 그러니까 지난 3월하고 6월은 시장에서도 그거를 충분히 동의를 했는데 지금 시장은 예, 별로 동의를 안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저물가인 상태에서 금리를 올렸다 그래서 지금 비둘기파들이 이제 배신한 거 아니냐 뭐 이런 사실은 원래 대부분은 비둘기의 배신인데 저는 그 옐런의 배신으로 바꿔서 얘기했습니다만 그 물가가 안 따라오는데 이번에 금리 인상을 한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 김상훈 연구원 얘기한 것처럼 이런 물가가 안 따라오는 상태가 계속 간다 그러면 9월 금리 인상이 어려워지는 거라고 보세요? 저는 사실 지금 이번에 전망에서 발표한 것처럼 하단이 1.6%인데 저희는 그 정도 물가는 나올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네. 그렇다면 뭐 크게 전망에서 벗어나지 않는다라고 봐서 9월 인상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9월 인상 가능하다. 이 정도 물가면 금리 인상하는데 별 지장은 없을 것이다. 네. 자산 아니 다른 질문 하려고 그래. 이거 대답하지 마시고. 자산 축소 그러니까 6월은 금리 인상은 다 한다 확실하게 그렇게 100%로 거의 시장에서 한 95% 이상 반영하고 있었던 것 같은데 한다였었고. 그다음에 아마 9월에 한 번 더 하고 12월에 자산 축소 프로그램에 대해서 언급을 시작할 것 같다는 게 기본적인 시장에서의 그 예측이었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자산 축소를 확 당겼어요 지금 언급을. 네. 그 규모도 얘기를 했고, 근데 네네. 사실은 이제 불확실성을 걷어줬다는 측면에서는 좋긴 좋은 건데 땡겨서 한 배경이 어디 있다고 보세요? 일단 저는 조금 더 어떻게 보면 비둘기파적으로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네. 저는
자산 재투자 축소 자체가 어떻게 보면은 그 긴축의 속도를 가속화시키는 그림이 아닐 수도 있다는 생각이 자꾸만 듭니다. 일단은 지금 연준 자산 재 그럼 이게 비둘기의 배신은 아니다. 네, 오히려 비둘기 저는 경기에 대해서 좀 많이 판단이 엇갈리는 것 같은데 저희 같은 경우는 미국 경기가 지금 96개월째 확장세고 역사상 두 번째로 긴 확장세거든요. 근데 이 1Q GDP가 물론 계절적 요인도 있고 그런 상황이지만 그 이후의 지표 상황을 보게 되면 점점 경기 정점에 가까워 오고 있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지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2.1% 금리 얘기도 그 흐름이 나타난 게 금리를 올렸음에도 불구하고 장기 금리에 빠지는 것 자체가 시장의 연준의 판단에서 동의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저는 연준도 거기에서 일부분 동의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자산 재투자, 축소의 재투자의 종료라는 시그널 자체가 단기 금리를 올리면서 뭔가를 더 조절하겠다라는 게 아니라 장기 금리 쪽에서 자산 축소의 그 규모로서 뭔가를 긴축의 기준 유지하지만 금리 인상보다 충격이 적은 방법으로 전환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좀 생각을 해봐야 된다라는 게 저희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장기 금리는 자산 축소로 조작을 하겠다. 네, 오히려 그 단기 금리로서 조작하는 게 지금 더들리가 두 가지 얘기를 했거든요. 첫 번째로는 경기 추가 하강에 대비해서 우리는 자산 매입의 여력을 좀 더 확보를 해야 된다는 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로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은 단기 금리를 올렸더니 달러가 너무 빠르게 강세로 간다는 겁니다. 만약에 미국 경기가 정말 자신감이 있고 일각에서 말씀 주시는 것처럼 계속된 확장세라고 얘기를 한다면 그걸 두려워할 이유는 없겠죠. 그리고 인상에 대해서도 오히려 인상 스케줄을 점도체 찍어놓은 것처럼 3.0까지 가는 그런 상황보다는 일부 좀 그게 좀 낮아지는 그림, 단기 인상은 상황 바의 상황으로 하게 되고 오히려 그 긴축의 기조는 그 재투자 축소 그 규모를 언제든 축소 플렉서블하게 만들어낼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조금 다른 방식으로 뭔가를 얘기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충분히 좀 유념을 해둬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소장님? 네. 앞에 얘기 다 해버렸기 때문에 할 얘기가 없으시지는 않을 것 같은데 그래도. 예. 어제 재밌었던 거는 그거였습니다. FOMC 전에 이제 5월 소매 판매하고 소비자 물가 지수가 나오면서 굉장히 부진했고요. 부진하면서 달러가 이제 아주 요즘 같은 외환 시장에서 보기 드물게 달러엔이 원빅 정도 빠지고 유로도 훌쩍 뛰고 달러가 급격하게 약세로 갔다가 그다음에 이제 FOMC 나오니까 다시 이제 또 달러가 좀 강으로 가고 근데 빠질 때나 오를 때나 이렇게 차트 보면은 사람이 주문 낸 것 같지는 않고요. 요즘 시장 특징대로 그 기계가 움직이는 심하대요. 알고리즘이 굉장히 똑같은 조건 하에 똑같은 주문이 나가는 그런 모습이 관찰됐는데 좀 두서없이 말씀드리면은 처음에 이제 지표가 나쁘게 나와가지고 충분히 단기적으로 봤을 때 그 정도 달러를 갖다 약하게 빼놨기 때문에 금리 올리기 좋았고. 저는 그렇게도 생각하고 그 점에서 어떻게 보면 약간 마사지를 했으라도 지표는 좀 나쁘게 나올 수도 있었다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연준이 지금 올리는 게 물가 때문에 올리는 것도 아니고 그 친구들이 말하는 무슨 인플레는 우리 목표치까지 안 따라오지만 어느 세월이 2% 가겠습니까? 그 대신 경제 성장은 좋아 보일 것 같아서 올린다 별소리도 다 하고 하는데 그냥 제가 봐서는 이제 의장부터 해서 이제 가기 전에 그걸 해야 될 것 같아요. 레퓨테이션 론더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 결자 해지 차원에 똥싼 놈이 치운다고 가기 전에 조금씩 해야 돼. 경제 성장이 좋아서 경기가 좋아서 물가가 올라서 올리는 금리 아니다고 봅니다. 아니다고 보고 거기다가 또 시장 반응도 재미있죠. 우리 국내 오늘도 국채 선물이 10년물 같은 경우에 한 58대 올랐나요? 웃기지 마라 하는 얘기죠. 딴 데도 아니고 BOJ도 아니고 한국은행도 아니고 연준이 그렇게 올리고 앞으로도 올리고 내년에도 한 3번 올리겠다는데 오히려 그렇게 된다 하는 얘기는 계속해서 연준이 올리는 것이 그들이 말하는 거하고는 다르다 하는 거하고 또 연준 관련해서 눈에 들어온 거는 그거였습니다. 성명서에 들어왔던 Financial and International Development 그 표현. 금리를 올리고 내리고는 국제 정세하고 그다음에 금융시장 상황 따라 봐서 하겠다. 그 얘기가 어떻게 보면은 그동안 자산 시장이 굉장히 편안하게 랠리를 펼칠 수 있는 그거였는데 절대 우리가 금리를 올린다든지 우리 통화 정책 때문에 주가 빠질 일은 없다.
뭐 자산 시장 흔들릴 리는 없다라는 그거였는데 그 문구를 뺐다는 얘기는 저 나름대로는 뭐 그렇게 봅니다. 뭐 요새 강요들이 전부 다 트비어천가, 트럼프 플러스 용비어천가 그거 뭐 하고 있던데 연준도 그쪽에 들어선 거 아닌가? 뭐 일단 뭐 그래도 오야 하자는 대로 해주자. 아메리카 퍼스트. 그 문구가 빠졌다는 거는 제가 봐서는 메시지는 그겁니다. 앞으로 짤 없다. 뭐 유럽이 어수선하다고, 뭐 중동이 그거 하다고, 아시아 쪽이 좀 뭐 중국이 좀 걱정이 돼서 금리 못 올린다 이런 거 없고 우리는 뭐 우리 갈 길 간다. 뭐 저는 좀 그렇게 읽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 대통령 투표권을 우리도 가져야 된다니까. 아니 전 세계에 영향을 다 미치면서 다시 이제 미국의 연준으로 가겠다 그러면 그냥 놔두면 안 된다니까. 우리 투표권을 정말. 그런데 채권 시장이 너무 연준을 물러보네요. 그러니까 지금 채권 시장의 금리가 지금 그 미국 국채 금리가 좀 어떻게 되고 있어요? 미국 10년물 금리가 어제 1.1%, 2.1%까지 떨어졌고요. 네. 미국 30년물은 트럼프 당선되고 금리 튀기 시작한 그 시점까지, 그러니까 장기물 금리가 더 내려갔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 금리만 놓고 보면은 트럼프 당선과 연준의 금리 그 동안에 올린 거는 아무것도 없는 걸로 이제 해버린 거죠 보면. 그건 뭐 탄핵 우려가 나오면서부터 미국 장기채 금리가 주저앉은 거죠. 아무래도 트럼프노믹스가 기대 인플레이션 작용했던 부분이 있었는데 그게 없어진 거니까 못할 것 같으니까, 네. 그죠? 뭐 그거에 탄핵은 대해서, 아니라고 하더라도. 그렇죠. 그쪽 관련된 기대가 소멸되면서 금리도 그만큼 다 반영한 거죠. 근데 연준이 그 5월 그 소매 판매라든가 물가라든가 좀 일시적인 거다. 이건 계속 더 갈 거다. 이런 판단이잖아요. 어떻게 봐요? 사실 저도 물가 관련된 세부 지표를 보면 진짜 메디컬 케어나 뭐 거기 얘기했던 의약품 쪽 아니면 좀 통신 쪽 이쪽에 영향이 많고요. 물론 네. 유가가 이제 하락하면서 그 모멘텀이 갔던 것보다 좀 더 내려갔던 건 의학 쪽이 많기 때문에 저희는 이게 뭐 일시적이라고 좀 보기는 어렵지만 계속해서 막 이 속도로 내려가기는 어렵다고 보는데 네. 다만 4분기에는 오히려 기저효과가 또 생기기 때문에 오히려 금리, 그러니까 물가 관련 상승 압력은 4분기에 더 낮아질 수는 있을 것 같긴 낮아지겠죠. 합니다. 네. 근데 제가 그 좀 주목해서 보는 거는 미국이 그동안 다른 이제 국가랑 가장 틀린 게 인플레 측면에서 다른 데들은 대부분 이제 코스트 푸시 인플레인데 유가 기저효과에 미국은 유일하게 제가 봤을 때 거의 유일하게 코어 인플레가 올라갔던 나라고 그래서 금리를 올릴 수 있었던 것 같은데 그 코어 인플레 근간이 임금이지 않습니까? 임금이 올랐는데 최근에 미국 고용 지표 보시면 임금이 떨어지고 있잖아요. 뭐 옐런이 그렇게 중시하게 얘기는 임금이 이제 떨어지고 또 떨어지고 있죠. 그러면 이거는 다음에 거는 인플레를 더 떨어뜨릴 수 있는 요인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을 조합하면은 이제 시장에서는 이제 연준이 계속 올릴 수 있을까라고 계속 의심을 하는 배경 중에 하나가 아닌가 싶습니다. 코어 CPI 쪽도 말씀을 드리면 일단 굉장히 동의합니다. 어느 정도 통신비나 지금 메디케어 비용이 빠졌다라는 점에 대해서는 지표 놓고 보면은 저희가 빼놓을 수 없는 얘기인데 다만 저희가 보는 건 코어 CPI랑 저희 미국의 주택에 대한 가격 지표가 굉장히 상당히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고 미국 주택 가격의 그 상승률은 굉장히 추세성을 갖고 움직이는데 이 녀석이 지금 꼭지를 잡고 떨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제가 봤을 때는 이 같은 흐름에서 코어랑 같이 가는 흐름이라고 한다면 좀 일단 추세성을 잡고 꽤 오랫동안 지금 미국의 주택이나 뭐 소비 쪽에서 굉장히 끌고 가는 모습이 있었는데 이 녀석이 어쨌든 좀 부담스러운 레벨까지 YY 그로스를 봤을 때는 좀 온 상황이고 여기서 조금씩 흔들리는 모습을 보이기 시작한다면 최소한 CPI 안에 있는 렌트 가격이라는 부분에서 부담을 느끼기 시작한다고 한다면 일단 그 부분이 굉장히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이게 좀 압력이 둔화될 수 있는 부분들이 상당 부분 있지 않나라는 점에 대해서 굉장히 좀 주목을 하고 있고요. 특히 2009년 6월 이후에 그 미국의 제조업 확장 기조, 그러니까 미국의 그 경기 확장 기조가 여기 제조업 고용 회복과 거의 같이 갔던 부분인데 이게 재밌는 게 트럼프 대통령이 처음 들어왔을 때 GM이랑 포드랑 얘기했던 얘기들이 우리 사람 더 뽑겠습니다 했습니다. 근데 그 이후에 나오는 팔로우업 해보면 지표를 보게 되면 자동차 판매 꺾이기 시작했죠. 그리고 거기다가 지금 대출, 그 소비자 대출 같은 경우 2012년이 거의 그로스 자체가 최저치가 떨어진 상황입니다. 일단 소비 쪽이 별로 안 좋은데 이런 상황을 보이게 되면서 철석같이 트럼프랑 약속을 했던 GM이랑 포드 같은 애들이 레이오프를 시작하기
이 레이오프에 대한 얘기들이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네. 굉장히 경기에 민감할 수밖에 없는 섹터에서 뭐 고용을, 그러니까 해고를 얘기하는 몇 달 전 상황 완전 정반대의 얘기가 나온다는 점에 대해서 아직 좀 더 지표상으로 확인할 부분은 많겠지만 이런 바텀업 뉴스에 대해서 저희가 좀 더 관심을 가지게 되면 미국 경기가 과연 계속 어떤 확장세를 가져갈 수 있을까에 대해서는 여전히 좀 의심할 여지들은 남아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 경기가 꺾일 수 있다. 네, 그렇습니다. 확률은? 확률은 저는 어느 쪽에 무게를 더 둬요? 저는 내려간다라고 말씀. 그러니까 미국이 거의 정점에 다 왔다라는 베팅을 하고 있는 거고 네. 거기서 인상의 속도 역시 지금 6월, 뭐 9월 한 번 더 할 수도 있겠지만 거기서부터는 일단 뭔가를 긴축적으로 더 가져가는 게 굉장히 좀 부담스러운 상황이다. 지금 다른 모멘텀은 잘 보이진 않습니다. 기존에 뭐 소비랑 주택 투자 쪽에서 뭔가를 경기를 끌고 왔는데 그게 트럼프 정책으로서 뭔가를 바톤 터치를 하고 더 끌고 갈 수 있을 거라는 기대감이 상당 부분 작용했다고 네. 생각을 하는데 네. 그게 지금 맞지 않고 있는 거죠. 그러면 기존의 모멘텀 힘이 좀 빠지고 있는 상황 속에서 과연 미국이 더 확장세를 지속할 수 있을까는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조금 부정적이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데 경기 논쟁도 요새 상당히 뭐 이렇게 뭐 치열하게 이어지고 있지만 저는 그 말씀도 드리고 싶은 게 기본적으로 어떤 연준 22, BOJ 이런 친구들을 갖다가 어느 정도 신뢰하느냐 내지는 의심의 눈길로 보느냐의 문제인데 저는 후자거든요. 저는 후자다 보니까 여기 중앙은행들의 그동안에 했던 얘기들이 전부 진정성이 안 보인다는 얘기죠. 첫째, 얘들이 말하는 데이터 디펜던트가 안 맞거든요. 네. 지표가 경기가 좋아지고 그래서 경기를 나타내는 경기 지표나 인플레 지표가 좋아지면은 금리를 올리고 그것이 아니면 금리를 못 올리고 때로는 낮추겠다. 그거 지금까지 지표 나왔던 추이하고 금리 인상해왔던 행보하고 보면 말이 안 맞고. 네. 그 다음에 지금 또 늘 하는 얘기가 we are not on preset course. 뭐 정해놓고 가는 거 아니다. 하는데 보면 얘들 정해놓은 것 같아요. 금년에 어쨌거나 3번인데 3, 6은 그거고 이제 9, 10이냐 이거는 이제 그때 가서 이제 한번 기분 따라 한번 하는 거고 상황 봐서 할 거 같고 그 얘기도 거짓말 같고 그러니 얘들이 왜 올리냐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 우리 이코노미스트나 이 시황쟁이들이 뭐 그래도 가방끈 긴 양반들이 그래도 세계를 갖다가 걱정하는 양반들이 자산 시장도 살펴야 되고 경기도 살펴야 되고 일자리도 늘려야 되고 이거 뭐 밤잠이 안 오는 분들이니까 오죽했으면 저 정도 했겠나 싶겠습니다만 제가 봐서는 금융위기 당시에 한 8,700억 달러에 불과하던 보는통화 지금 4조를 육박했다가 지금 3조 대고 네. 저거 지금 연준 총 자산이 지금 4조 몇천억인데 네. 4조 2천 몇백억이던데 이거 어쩌려고 그럽니까? 그렇기는 지금 이유 없이 줄여 나가야 되는 것 같은데 혹시나 세게 얘기해서 애들 또 거품 물까 봐 네. 살살 갈게 기계적으로 충분히 이해할 수 있게끔 언제 얼만큼 줄이는지 다 보일 만큼 해줄게 하는 것이고 여기에 또 시장의 불들은 또 그 얘기합니다. 오히려 그동안에 모든 중앙은행들이 양적 완화를 통해 가지고 국채를 갖다 쪽쪽 빨아가는 바람에 네. 오히려 시장에는 유동성이 더 부족하다. 국채 담보를 이렇게 만들어낼 수 있는 어떤 유동성이 더 큰데 차라리 그렇게 매달 뭐 100억 불이 됐건 앞으로 너가 양적 긴축에 접어들면은 그런 식으로 해서 시장이 오히려 그거 나오면은 우리 100억 불 갖고 1000억 불 만들 수 있다. 뭐 이런 식이었던 논리. 그렇다면은 시장은 더 간다. 뭐 이런 정치는 더 간다. 위험자산 더 간다. 이렇게까지 해서 그러니 영원한 불들은 황소들은 어떤 조건, 어떤 재료가 나오도 이걸로 오른다의 스토리를 만들 수가 있고. 그죠? 예. 제로헤지 같은 사이트는 어떤 지표, 어떤 상황이 되더라도 이거는 뭐 망가져야 된다가 나오는 거예요. 네. 하여튼 우리 그 이 소장님 그 음모론의 대가 연준까지 지금 의심을 해가면서 그냥 좀 연륜이라고 해주시죠. 알겠습니다. 네. 원래 연륜이 쌓이면은요 음모론에 밝아지게 돼 있어요. 그게. 자, 근데 이쪽으로 이제 마이크를 넘겨서 누구부터 갈까요? 우리 김상원 연구원부터 일단 한번. 예. 미국 경기 꺾인다고 봐요? 아니면 계속 간다고 봐요? 저는 계속 가지는 않는 쪽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 물론 아까 우리 저 연구원님처럼 뭐 그렇게 막 꺾이는 쪽까지는 아닌데 목에 찼다고 저는. 예. 목에 찼다고 예, 봐요? 예. 저도
저도 그 말엔 동일하고요. 말씀하셨던 집값도 정말 물가 안에서도 집값도 이제 정체되는 모습이 확실히 보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전 사실 말씀하셨던 데 정말 계획대로 올해 세 차례를 뒀다라면 12월에 되면 정말 지표가 전혀 서포트를 못 해줄 거기 때문에 9월에 한다라고 그래서 보는 거죠. 그게 더 세 번은 하긴 할 건데 12월에 도저히 못할 거니까 네. 9월은 할 거다. 아, 다들 미국 경기 꺾일 걸로 지금 기본적으로 보고 계시는 것 같네. 이게 물론 IT를 위주로 쭉 간다고 하지만 그게 사실 끌고 갈 수 있는 힘은 좀 그렇게 강하진 않으니까요. 한 IT가 번쯤은 좀 전부는 아니니까. 그러니까요. 거기서는 4분기에 조금씩 힘은 약화되는 걸로 보고 있어요. 다시 좀 가계 그 레버리지 상태는 지금 어떻게 돼 있어요? 많이 올라왔죠. 레버리지는 많이 올라와 있는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새로운 신용 창출은 지금 안 되고 있는 상황으로 알고 있고요. 네. 제 생각에는 다시 미국 경기가 뭐 실질은 아니더라도 심리가 좀 좋아지려면 트럼프가 다시 정면에 나서서 예, 해줄게 뭐 그게 좀 글쎄 뭐 근데 여기 이제 트럼프의 문제는 이 사람이 지금 벌써 양치기 손이 돼가는 듯한 기분이라서 이게 늑대인지 양치기 손인지 잘 모르겠다는 생각도 들고 뭐 그런 상태란 말이에요. 근데 가계가 지금 레버리지가 이미 많이 올라와서 장기 그 내구재 소비를 못하는 상황이 왔다면 미국 경기가 이제 일단은 정점을 찍고 하강으로 간다는 거를 뭐 맞다고 봐야 될 거고, 만약 그렇지 않고 그 내구재 소비를 조금 더 할 수 있는, 그러니까 부채의 추가적인 여력이 지금 남아 있다면 조금 더 갈 거고 이렇게 봐야 된다고 나는 생각하거든요. 어차피 월급으로 해서 쓰는 데일리 소비라고 하는 것은 지금 뭐 이거 가지고 추가적인 성장 동력을 삼기에는 많이 온 것 같고, 이제 빚내서 소비할 수 있는 구조가 좀 더 갈 수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그래야 그게 사실은 경제를 끌고 가는 힘이 굉장히 크잖아요. 근데 그거가 지금 더 이상 할 수 있는 여력이 안 돼요? 저는 할 만큼 다 간 거예요? 좀 쉬었다가 가야지 지금 바로 쉬었다 가야 가기 된다? 쉽지 않을 것 같고, 정말 트럼프가 어찌됐건 3분기에는 내년 예산안 관련돼서 그게 뭐 임시로 뭐 한 분기 늦게 될 수도 있긴 하지만 3분기에 좀 구체적인 방안이 나오고 그게 진짜로 이제 양치기 선언이 아니다라는 게 확인이 돼야지 뭐 레버리지를 해보든, 그리고 이제 금리 인상도 어느 정도 레벨이 올라가서 멈춰지면 거기서 그 레벨에서 내가 레버리지를 일으킬 것인가 말 것인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럴 수 있을 것 같다. 근데 이건 트럼프가 양치기 소년에서 벗어날 방법은 별로 없는 것 같고, 더군다나 지금 공화당 원내 총무가 피격까지 되는 상황이 오니, 그 국채 수익률이 밀린 거는, 그러니까 금리 인상은 얘들 그 헛소리하지 마라, 딱 그렇게 시장이 받아들인 거라고 생각을 해야죠. 예, 오늘 제가 쓴 독후감의 제목이 연준과 시장이 끝없이 싸울 거다. 9월 FOMC까지 아마도 지금 지표의 흐름에 대해서 이거는 시장이 뭐 어떤 아까 소장님이 말씀하신 기계적 매매였던 어떤 반에 그러니까 어떤 굉장히 중요한 트리거로서 보는 지표에 대해서 연준이 제대로 설명을 하지 않은 상황, 그리고 애틀란타 페드가 측정하고 있는 EQ GDP가 지금 계속 우하향하는 상황 속에서 연준의 경기는 괜찮다라고 얘기하는 데에서 굉장히 좀 시장 강한 의심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페드랑 맞서 싸우지 말라는 유명한 격언이 있는데 항상 시장은 거기에 대해서 저항할 수가 없었지만 이번은 이건 정말 아닌 것 같아요라고 생각하시는 부분이 어떻게 보면 어저께 그 시장 반응의 어떤 좀 키포인트가 아니었나라는 좀 생각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더 내려가요? 저는 개인적으로 더 내려가는 건 사실 좀 어렵다라고 보는 게, 바닥까지 왔어요? 이게 왜냐하면 2번 인상을 했는데 지금 이 수준인 거거든요. 그렇죠. 그렇게 생각한다면 사실 지금은 9월에 인상이 전혀 없다에 대한 프라이싱과 서프라이즈 지수가 워낙 급락한, 이게 거의 15년 저점 11년부터 이후로 따져도 거의 바닥에 와 있는 정도로 기대에 못 미치는 경제 지표가 나오기 있기 때문에 나오는 금리인데, 여기서 그냥 시장 기대보다 좀 나빠진 폭만 줄어도 금리는 이제 바닥은 다질 수 있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사실 10년물이 이 정도면 이제 2번 이상을 생각했을 때는 바닥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내려왔다. 거기도? 저는
트럼프 대통령에 관한 또 뉴스가 나오면 더 내려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걸 트럼프 대통령으로. 미국 대통령 진짜 우리 투병 같이 해야 된다니까. 더 간다고 내려간다고 봐요? 아니면 바닥이라고 봐요? 저는 조금 더 갈 수도 있다라는 생각입니다. 네, 굉장히 근데 중요한 저항선이 있죠. 2.0 저항선이 있고 굉장히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네. 일단은 제가 보는 관점 내에서는 정점을 찍고 경기가 정말 좀 더 안 좋아진다는 베팅이 강하게 들어갈 수 있는 지표들이 나오기 시작한다면 한 번 정도 트라이할 수 있어요. 물론 추세성을 갖고 간다라고 보기에는 아직까지 뭐 연준의 뒤에 스탠스나 이런 걸 더 확인해 봐야 되겠지만 네. 지금 싸우는 국면에서는 일시적으로는 충분히 10을 뚫고 갈 수도 있는 여지가 생길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근데 그 쉬워 보이진 않습니다. 물론 여태까지의 지금 레벨이 있고 심리적인 어떤 뭐 트레이딩에 대한 여러 가지 생각들이 있으시기 때문에 쉬워 보이진 않지만 일단은 경기 하강에 대한 어떤 더 많은 신호들이 나오고 거기에 대한 좀 확신들이 더 많아진다라고 한다면 일시적으로 충분히 갈 수 있다. 방향성을 확실히 우하향이라 말씀은 못 드리겠지만 충분히 심리적으로 한번 치고 갈 수 있는 여지들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 김상훈 연구원과 서영미 연구원 그리고 김동원 연구원의 데이터 디펜던트한 해설을 들어봤습니다. 이제부터는 우리 이진우 소장님의 음모론에 입각한 전망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더 내려간다고 보세요? 아니면 바닥이라고 보세요? 미국 국채금리. 미국 국채금리. 예. 뭐 온 김에 2%는 한번 찍었으면 좋겠고 뭐 본레벨을 본다는 차원에서 한번 찍을 수도 있다고 보는데 네. 그래 이 데이터 디펜던트에 충실한 우리 이 똘망똘망한 우리 이코노미스트들이 네. 시장 갖다가 이성적으로 그리고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던 시절이 참 그리운 게요. 예를 들어서 요즘처럼 이렇게 일드 커브가 누워버릴 때, 네. 자 그러면 단기는 정책금리 즉 연준의 페더럴 펀드 레이트 같은데 민감하기 때문에 장기는 경기 상황과 미래의 어떤 인플레이션을 감안하기 때문에 그래서 요즘 이렇게 장기가 내려온다, 눕는다 이런 설명 다 좋은데 그렇게 하면은 읽는 사람도 말이 되고 그걸로 해서 이렇게 무슨 뭐 채권 운용을 하는 분들도 여러 가지 전략이 합리적인 전략이 나올 수 있는데 자 그러면은 도대체 미국채 그러면 미국채 시장의 참여자들은 연준의 저 메시지나 점도표를 완전히 무시하는 거냐? 지금 그렇게 2008년 이후에 제로에서 붙어 있던 게 한번 움직이기 시작하니까 그래도 분기마다 이렇게 25p씩 올라간단 말이에요. 네. 이걸 완전히 무시하는 시장을 갖다가 어떻게 봐야 될 것이냐 하는 부분하고 그다음에 이렇게 된다면은 그러면 증시는 왜 되느냐 하는 얘기거든요. 증시도 그럼 쫄아야 되는데 네. 잘 안 쫄거든요. 지금 기술주 부분에 이따가 또 뭐 얘기할 기회가 있을 것 같습니다만 그런 상황이고 달러도 마찬가지예요. 네. 지금 이 정도의 가장 어떤 전통적인 어떤 그 환율 결정 이론에서 제일 그래도 편한 게 국가 간 금리 격차란 말입니다. 금리 높은 나라 통화 강해져야지. 지금 뭐 유로 쪽이나 일본 쪽 이런 금리 생각할 것 같으면 이건 당연히 달러가 날아가야 되는데 네. 잘 안 된다 말이죠. 잘 안 된다. 이런 것들 갖다가 지금 저 시장이 설명이 참 어려운 상황. 그리고 시장 간의 관계도 그러니 예전처럼 하다 못해 그러면은 클린턴 시절처럼 그린스펀 시절처럼 진짜 경기가 좋아서 따박따박 금리 올릴 것 같으면은 아니 증시도 뭐 걱정 없이 따박따박 그냥 축축축 가주면 좋겠는데 야들이 왜 올리는지를 모르는 가운데 계속 올리겠다고 우기니까 네. 올리니까 걷기나 하고 그런데 거기에 따라서 시장은 책대로 안 가지고 네. 좀 황당해지는 거죠. 좀 이렇게 서로 막막한 겁니다. 그 사후적으로 써주는 사람도 이걸 갖다가 어느 쪽에 입맛에 맞춰서 써줘야 될지가 좀 힘든 국면이 온 것 같아요. 저는 지금 달러 왜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달러도 그렇고 예. 우리 얘기 들으면 채권도 그렇고 미국 경기도 그렇고 어쨌든 지금은 시장하고 연준의 괴리가 상당히 하죠. 상당히 크죠. 발생해 있는 상황이잖아요. 이게 언젠가 다시 봉합이 되긴 될 텐데 어떤 형태로 시장이 보는 쪽으로 봉합이 될 건지 연준이 보는 쪽으로 봉합이 될 건지는 지금 사실은 잘 모르겠고 지금 투자하기가 사실은 굉장히 어려운 타이밍이 될 수는 있을 것 같은데 작년만 해도 옐렌이 미국 증시 오버스트레치 됐다. 좀 과열돼 있다. 네. 이런 소리 하면서 좀 이렇게 쿨다운 시키려고 애쓰는 모습이 보였는데 쿨다운 시키기도 작년 하고 대비 다시 지금 뭐 살려주기도 엄청나게 하고. 올라와 있는 이 시점에 대해서는 네. 또 증시 밸류에이션에 대해서 또 말이 없거든요. 네. 그때는 그 얘기 해도 간다고 판단이 섰고 지금은 네. 괜히 한마디 했다가는 이게
휘청할까 싶어서 그런지 몰라도 그런다면 장 보는 데는 아주 뭐 도사들인 거죠. 근데 기왕에 얘기가 나왔으니까 얘기를 해보면 지금 미국 기술주가 저거 정상이에요? 제가 보기엔 다리 풀렸습니다. 자빠진다는 얘기인가요? 예, 지난주 금요일 날 제일 무서운 게 이유 없이 빠지는 장이거든요. 이유 없이 빠지는 장이고 장 빠지면 그 왜 기사 많이 올라오는 사이트 있지 않습니까? 제로했지. 네. 그런 데 가보면은 뺑 주식들 네. 최근 한 달 사이에 3번이나 이유 없이 급락했다고 막 차트 큼지막하게 올리고 이러더라고요. 네. 그 얘기는 자주 합니다. 이렇게 보면은 주식 오래 보신 분들이 요즘 같은 장에서 제일 경계해야 되는 거는 뭐지 하면서 빠지는 거. 그런 상황인데 그러고 나서 지금 이제 뭐 소위 말하는 뺑 주식들 반등 시도가 나오긴 나오는데 이게 지난주 금요일에 그 레벨의 절반까지도 못 가고 자꾸 음봉이 나오거든요. 네. 그리고 보니까 제가 봐서는 그것입니다. 벌떡 일어나긴 났어요. 다운당하고 나서 일어는 났는데 일어는 났고 지가 뭐 괜찮다 그러고 뭐 주먹도 뻗고 이러고 클린치도 하고 하는데 제가 보기엔 이건 다리가 풀렸어요. 예, 지금 여기서 이제 공이 울려줘야 되는데 그러고 한 1부이라도 쉬고 나와야 되는데 지금 여기서 그거 한 거죠. 저는 조금 이 기술주 같은 경우는 뭐 그렇게 보입니다. 우리 오늘 장이 재밌지 않습니까? 목요일 기준으로 네. FMC 다음에 증시가 이렇게 괜찮은 척 했어요. 오전에 네. 괜찮은 척 하다가 밀렸죠. 예 밀리고 상승 종목 대비 하락 종목 수도 보니까 비율에 있어서 하락이 더 많았고 외국인 선물 무지하게 밀어내더라고요. 예 네. 그런 거 보면은 그러니 작년부터 어쨌거나 무슨 뭐 브렉시트가 됐건 트럼프가 됐건 뭐가 됐건 간에 항상 요거 조심해야 됩니다 할 때마다 조금씩 시장에 충격이 있을 때마다 바이온딥스가 전부 성공했거든요. 네. 근데 요번은 좀 알딸딸한 것 같아요. 요번은 그런다고 해서 뭐 그동안 우리 시장에서 이번 랠리 박스피 열고 나서 나왔던 2,500, 2,800 장기적으로 3,000 궁극적으로는 가겠지만 이번 조정은 그동안에 좀처럼 5%의 조정도 볼 수 없었던 시장에서 한 10% 정도까지의 조정도 미국을 비롯해서 네. 이제 한번 각오를 해야 되는 상황이고 이어서 진짜 그 얘기 여러분이 하시나요? 많이 하시죠. 네, 거기다가 여러분이 또 하시더라고요. 신흥시장 쪽에 이렇게 또 바람 잡았던 그 얘기. 네. 미국은 그동안 많이 올랐기 때문에 좀 빠질 수 있지만 네. 그런다 하더라도 신흥시장은 좋아질 거야. 달러가 약세로 가면서 네. 글로벌리 달러 유동성이 공급되면서 신흥시장은 디커플링을 보면서 갈 거야. 요번 게 고 선전이 그 멘트라가 통하면은 이번에 진짜 한번 큰 장 서는 거고 네. 주변에도 많으시더라고요. 한 10년 만에 온 큰 장이다. 이번에 벌어야 된다. 네. 그러고 나 이번에 뜬다. 네. 이러시는 분들 많은데 지금 요번 게 이제 잘 매니지 하셔야 되는 시기인 것 같아요. 네. 뭐 다른 여러 우리 시장의 그 정말 이제 노숙해진 고수들이 한 마디씩 던지는 게 한 9월 이전에 한번 큰 조정 올 거다. 뭐그 얘기들 많이 하시더라고요. 9월 전에. 뭐 빌그로스나 군드라흐나 이 사람들 보면은 뭐 벌만큼 벌었는지 몰라도 상당히 자기 어떤 멘트에 진정성을 싣고 하는 사람들인데 네. 둘 다 동시에 지금 좀 그러거든요. 예. 그러면서도 재밌는 거는 빌그로스가 그랬지만 그렇긴 한데 사긴 사야 될 것 같다. 하도 장이 세니까. 그리고 장이 세요. 하도 장이 세니까 워닝은 보내면서도 자기도 이제 면피용 발언을 하나 하는 거죠. 그래도 뭐 담긴 담아야 될 것 같다. 뭐 여기 다 차권들이시잖아요. 네, 주식을 좀 이제 물어봐야 되는데. 일단은 밸류에이션 상으로 제가 봤을 때는 그러니까 아마존 같은 경우는 지금 PER 기준으로 포워드 PER 기준으로 70배 정도 왔을 겁니다. 아마 밸류에이션이요. 그리고 애플 같은 경우는 16배.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보면 일단 밸류에이션이 거의 목에 찬 건 맞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조정이 어떻게 나와도 이상할 것 같진 않다. 근데 저희는 일단 중장기적으로 뭐 긴 그림에서 뭐 지금 4차 산업혁명, 뭐 데이터 센터 여러 가지 지금 우리나라 뭐 반도체 수출이 보여주는 것처럼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일정 부분 동의를 하고 있는데 일단 아까 저희 소장님께서 계속 말씀 주셨던 것처럼 조정이 나와도 이상한 자리는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제가 문득 생각이 나는 건 2015년 때 그때 나스닥 바이오테크 랠리가 아마 기억이 나실 겁니다. 그때 옐런 한마디 나오고 나서 한번 조정이 크게 나왔었고 그 이후로 힘을 못
잡더라고요. 그러니까 좀 한 몇 년 쉬어야죠. 네네 좀 제가 뭐 주식 쪽에 전문 지금 보는 사람은 아니라서 뭐 컨빅션을 갖고 말씀드릴 사항은 아닌데 항상 유념을 해두고 있습니다. 아까 채권 쪽에도 갈 수 있다라는 로직이 만약에 주식 쪽에서 그런 조정의 시그널이 나오면 같이 좀 애드온돼서 갈 수 있는 재료로서는 충분히 작용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일단은 중장기적인 IT 쪽의 어떤 4차 산업 그런 데서 신뢰를 하지만 다만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충분히 자리 자체는 한 번 정도는 나와도 이상하지 않은 자리가 아닐까라는 생각 정도는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면 이게 뭐 다시 한번 추가적 보충 질문을 하면 미국은 제가 보기에도 한 번은 조정을 하고 가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조정이 온다고 해도 어색하지 않을 것 같아. 미국은. 그리고 사실은 트럼프 뭐 이런 여러 이유 때문에 시장이 그 울고 싶은데 뺨 맞은 적이 몇 번 있었잖아요. 그래서 몇 번 뭐 크진 않지만 작은 조정들을 한 것 같은데 그것들도 좀 사실은 너무 잠깐의 조정이었던 것 같고 뭐 그러긴 한데 그러면 우리 시장은 어떻게 봐야 돼요? 우리 시장도 같이 조정받나요? 우리 시장도 같이 조정받을 거나 우리 시장 받을 거라는 얘기들도 많이 들리거든. 일단 뭐 외국인들이 최근에 이렇게 하는 거 보면은 얘들이 뭐 길게 보고 들어온 돈은 아니라고 보고요. 뭐 현선물 이렇게 플레이하는 거 봐서는 그렇고 그 다음에 좀 그런 생각이 드는 것이 지금 시장에 돈을 태우지 않은 사람의 입장에서 정말 궁금한 거는요. 지금 우리가 많이 듣는 얘기가 미국도 그렇고 한국도 그렇고 지금 조정 기다리는 세력이 많다. 현금 들고 이 랠리에 지금 동참을 못 해가지고 좀 빠져라. 좀 나도 사게 하는 사람이 많다고 하는데 그래서 이번 장이 참 이렇게 그 결과적으로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게 짧은 조정으로 끝나고 얕은 조정으로 끝나고 그 저가 매수 세력이 충분히 그 매물들을 소화해내면서 또 조만간에 서머랠리 뭐 그런 식의 어떤 이름을 붙이면서 전고점을 열고 가는 나스닥과 S&P 500이 다시 이번 조정을 끝내고 또 애플이나 아마존이나 뭐 엔비디아 같은 애들이 최근에 찍었던 고점을 열고 가는 그 장이 올라는지 요번에는 결국 그동안에 언제 오나 했던 이 조정이 제법 좀 깊어지는 그래서 이번에 들어갔던 사람들은 조금 본전 이상 나오려면은 조금 이제 시간을 갖다 보내야 되는 시점인지 거기 상당히 이렇게 궁금한 시점입니다. 우리도 그런 영향을 받고 간다. 그리고 굉장히 패배주의적인 시황입니다만 어쨌거나 자본시장 개방이래 늘 제가 방송 때마다 하는 얘기입니다만 우리가 그동안에 역대 전적에서 한 번이라도 이겼다면 모르겠는데 즉 커제나 이세돌이가 판판이 졌던 것처럼 알파고한테 자본시장 개방 이래 우리가 걔들이 사면 올라가던 주식이 걔들 팔면서 우리 국내 개인들이 사가지고 뭔 얘기죠? 이긴 적이 없기 때문에 지금 또 수급 구도가 이 아주 크리티컬한 시점에 와갖고 외국인들이 선물부터 시작해서 굉장히 전략적으로 차익 실현에 나서고 있고 국내 기관 안 받쳐주는 와중에 개인들이 전일 대비 한 1% 밀리면은 사고 받아주고 하는 이 부분이 좀 찝찝한 거죠. 자 어쨌든 이제 우리나라로 한번 와보죠. 기왕에 우리 주식시장 얘기를 하면서 자연스럽게 우리나라로 와보게 될 것 같은데 갑자기 그 우리의 이주열 총재께서 말이 좀 달라지셨어요. 갑작스럽게 그죠? 그러니까 이제 이게 한국은행이 이제 방향을 전환하겠다는 걸로 지금 사실은 보이는데 통화정책 기조를 이제 바꾸겠다는 쪽으로 보이더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러면 기준금리를 그 인상을 하겠다고 그러시는 말씀으로 확실하게 받아들여야 되는 건지 아니면 아직은 좀 더 지켜보고 나중에 할 수도 있다는 쪽으로 받아들여야 되는지에 대해서 우리도 이주열 총재께서 하신 말씀에 을 믿어야 될지 아니면 우리 지금 시장 상황을 믿어야 될지 이게 경기 상황을 믿어야 될지 이게 좀 헷갈리는 타이밍에 왔는데 어쨌든 간에 첫째 우리 2004년에 한미 금리 기준금리 역전된 적이 있었잖아요. 그죠? 그때 우리는 한참 카드채 대란에서
그러니까 그 전에 외환위기, 그다음에 대우체 사태, 그다음에 이제 카드 대란, 뭐 이렇게 그러니까 징검다리처럼 이어가는 그 대란에서 다들 경기가 우린 아주 어려웠던 시점이라 금리 인상할 수 없었고, 미국은 그 바로 직전에 9/11 사태, 뭐 엔론 사태, 뭐 이런 거 전부 다 극복하고 이제 경기가 살아나기 시작해서 공격적으로 올릴 때고, 뭐 그랬잖아요. 네. 근데 역전이 왔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 돈 빠져나갔어요 그때? 일단 뭐 이제 자금에서 중요하게 여기는 게 주식 시장도 그렇지만 채권 시장이지 않습니까? 주식이야 뭐 유출이 워낙 많은데 뭐 금융 시장에서 채권 시장에서 돈 빠져나가면 이건 진짜 좀 위험하다라고 하는데, 그때 우리 채권 시장에 외국인들이 별로 없어가지고 예, 뭐 의미 있게 빠져나갔다라고 하기는 좀 어렵고요. 다만 이제 그거로 좀 대응해서 볼 수 있는 게, 이제 그래서 금리 차가 나면은 그냥 교과서에서 저희가 배우는 자본 유출되고, 그렇게 되면 통화의 약세로 가면서 또 악순환이 될 수 있다 했는데, 근데 그때 이제 보시면은 원화는 오히려 강세로 갔죠. 이제 보면은요. 그러니까 우리가 미국이 먼저 완화하고 괜찮아져서 올리고, 우리는 그때 역전돼서 완화하고, 근데 우리도 그 다음에 567 2005, 67 괜찮아지면서 좀 뒤따라갔죠. 뒤따라가고, 그때 원화는 오히려 그때 원화가 4자리대에서 3자리대로 들어갔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일부에서 말하는 금리가 역전이 되면 뭐 천지가 개벽날, 크게 뭐 통화가 막 약세가고 그런 일 없었습니다. 그런 일 없었어요. 네. 지금 우리 들어와 있는 채권들 있잖아요. 외국에 우리 채권 시장에 들어와 있는 자금들이 장기 자금들이 많이 들어와 있어요. 아니면 뭐 어때요? 지금 자금들의 구성이? 그게 사실 굉장히 장기 자금이 많았었는데 최근에 들어왔던 자금들이 단기 자금 비중이 상당히 높아졌어요. 이게 특히 올해 들어왔던 한 10조 원 좀 넘는 규모는 대부분 1, 2년물 위주다라고 보이기 때문에 지금 걱정하는 건 그런 것들, 정말 이렇게 장기 쪽 자금은 그렇게 이탈하진 않겠지만 단기 쪽은 만약에 역진되면, 그러니까 시장이 우려하는 거는 그래도 얘네는 재정 거래나 어떤 단기성 자금이니까 나갈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우려는 있긴 한데, 사실 정책금리 역전된다고 해도 지금 단기 쪽 지금 2년물만 보더라도 우리가 아직 30bp 정도 높은 상황이기 때문에 뭐 그렇게 단기 쪽이 그런 재정거래 요인 때문에 이탈을 하진 않을 것 같아요. 이제 추가 유입이 제한되는 모습은 좀 나타날 수 있겠지만 그게 이탈. 환율이 오르게 된다라면 분명히 영향은 있을 거고, 근데 그게 1년으로 재정거래 들어온 애들은 이제 만기를 묶어서 온 애들도 많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당장 이탈하진 않는 거. 그전도 최근에 그 환율이 좀 궁금해서 우리가 여기서 환율을 요즘 잘 안 보잖아요. 그래서 환율 전망에 대해서 물어봤더니 답이 오기를 뭐 1080에서 1180까지 열어놓고 있는데, 단기적으로는 조금 원화 강의 가능성이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 달러 강으로 가지 않겠냐. 그래서 환율이 올라가는 쪽으로 지금 보고 있더라고요. 단기적으로만 좀 원화가 좀 강세를 가고, 그런 상황을 보고 있던데, 물론 뭐 그 견해가 100% 맞다고 볼 수는 우리가 없지만, 그 채권 시장에 그렇게 큰 영향이 올 것 같지는 않다. 어쨌든 지금 이 정도 역전 가지고는 큰 영향은 안 올 것 같고요. 제가 그냥 봤을 때는 만약에 한 정책금 역전폭이 50bp 이상 벌어진다. 그렇게 된다라면 우리의 단기물, 장기물 다 미국보다 다 역전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시장 금리가 그렇게 되면 사실 외국인 입장에서는 원화 채권에 투자할 이유가 크진 않죠. 그러면 않겠죠. 정말 지금 들어와 있던 단기들 자금들은 나가게 될 거고요. 그렇게 되면 영향은 있을 것 같습니다. 다들 지금 미국 이 데이터 디펜던트한 전망에 의하면 미국 경기가 지금 꺾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본다 그러면 미국 금리 인상이 공격적으로 나올 수는 없을 거고, 만약에 그렇다고 하면 그 한미 간의 금리 역전이 이번에 올리면 미국 금리 하단이 1%가 되는 거죠. 이번에 올려서. 그죠? 한 단이 1.25죠. 그죠. 한 번 더 올리면 그게 우리 제로 금리라고 하는 게 이제 하단을 가지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한 번 더 올린다고 해도 1.25 하단이. 그러면 아직까지 우리 한국은행은 사실은 정책의 룸은 좀 가지고 있는 상태죠. 근데 그렇다고 하면 일단 뭐 금리 역전이 돼도 그렇게 큰 역전도 아닐 거고, 또 그렇다 또 역전이 안 될 가능성도 지금 굉장히 높고, 뭐 이런데 유주열 총재께서는 지금 왔다 갔다 지금 금리 가지고 좀 그러셨잖아요. 뭐 금리 인상
거의 기정사실화하는 발언이 나와가지고 깜짝 놀랐는데 또 너무 확대 해석은 하지 마라. 이거는 뭐 미리 뭐 좀 지켜보자는 차원이다. 뭐 이런 식의 뭐 그런 거잖아요. 어떻게 봐야 돼 우리? 저는 일단 경기 상황이나 뭐 정책에 대한 기대감이 우리나라 국내 상당 부분 좀 작용하면서 지금 금리 레벨을 좀 올리고 있는 상황도 있고 그런데 저희가 봤을 때는 일단 수출 쪽에 대해서도 하반기도 저희가 지금까지 모멘텀으로 갈 수 있을까도 정확히 모르겠고요. 일단 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지금 상반기까지 좋아 보였던 부분들이 앞으로 연속성을 가지고 갈 수 있느냐. 우리가 중장기적으로 가지고 있었던 굉장히 많은 제약 요인들이 있었고 뭐 네. 가계부채 얘기들도 있을 것 같고요. 네. 소득 쪽에 부진도 있을 것 같고 뭐 글로벌 교역량이 줄어드는 부분도 분명히 있을 거고 이게 변한 게 없다라는 겁니다. 네. 그 두 번째로는 그래서 우리가 갖고 있는 기대는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서 신정부와의 정책 공조를 통해서 뭔가 경기가 확실히 업턴하는 모습까지는 확인을 해줘야지 어떤 경기에 대한 확신을 가질 수 있지 않을까. 지금 좀 일부 지표들이 좋아지는 모습은 어떻게 보면 기저에 대한 뭐 반등 정도의 효과로 판단을 하고 있고요. 네. 그렇게 되면 혹시 대외 부분의 제약 요건 아까 말씀드렸던 뭐 미국의 정책 금리의 기조나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좀 제약 요건이긴 한데 그게 만약에 큰 변화가 없다라는 지금 판단을 하고 계시고 국내 경기를 좀 더 약간 워밍업 시켜야 된다라고 어떤 생각하는 관점에서는 아직까지는 인상에 대해서 서두를 이유는 한국은행이 없지 않을까라는 저는 기본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네. 일단 그게 뭐 올해 중에는 뭐 당연히 좀 아니다라는 생각을 지금까지는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약간 뻥을 섞어서 말씀드리면 제가 허브 분기점에서부터 네. 제 앞에 차가 1차선이었는데 네. 1차선에서 열심히 달렸는데 우회전 깜빡이를 넣었더라고요. 근데 얘가 계속 1차선을 달려요. 네. 걔가 결국 고속도로에서? 걔가 결국 여주 분기점에서 중부 내륙으로 빠지더라고요. 네. 허브에서부터 계속 1차선에서 깜빡이 오른쪽 우회전 깜빡이 넣고 여주까지 가더라고요. 네. 뭐 저는 그렇게 봅니다. 여기서 계속 깜빡이는 넣어놓고 네. 여기도 다 그렇게 생각해요? 그럼 그렇게들 생각하시면 간단하게 하고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고 아니면 네, 사실 그러니까 저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 원론적인 얘기시거든요. 네. 버냉키가 옛날에 경기가 좋으면 테이퍼링 할 수도 있다라고 했는데 시장은 깜짝 놀랐죠. 이게 여기 또 이번에도 경기가 계속 이대로 좋으면은 깜빡이가 그렇다고 다들 시장도 왼쪽이라고는 생각 안 하고 있거든요. 네. 네, 오른쪽이라고 하는데 그걸 이제 말씀한 것처럼 좀 시기가 뭐 그 정도지. 네. 저도 사실 이게 사실 그날의 채권 시장 반응보다 언론에서 더 금리 인상 관련돼서 좀 그렇죠. 주장을 한 것 같지. 네, 그렇죠. 채권 시장 참여자들은 그걸 그렇게 인상 시그널이다라고 거의 생각 안 했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렇군요. 네, 그래서 오히려 총재님도 오히려 네. 언론에서 하도 크게 다루니까 약간 좀 그냥 놀래서 네, 진화한. 진화하는 발언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네. 네. 그럼 왔다 갔다 하신 게 아니군요. 난 언론만 보기 때문에. 시장은 지금 그만큼 뭐든지 나와줬으면 싶은 거죠. 네. 쇼시라도 한번 칠까 싶었는데 또 올라가 보네. 자 이제 좀 두 분이 만났잖아요. 네. 총재하고 다음에 경제부총리가 국회 통과했나요? 임명장 받으신 거. 했나요? 예. 오케이. 네. 그러면 이제 경제부총리 그 내정자가 아니라 경제부총리하고 예. 두 분이 이제 만나셨단 말이에요. 만나서 이제 뭐 인식을 공유한다는 이런 류의 표현들도 있었고 그래서 금리 정책이나 이런 재정 정책에 대해서 서로 어느 정도는 교감이 있었다 이렇게 뭐 기사가 나오기도 하고 하는데 네. 실제로 교감이 있었어요? 제가 봐서는 그게 잘 모르겠어요. 예, 새 정부는 지금 우리 문 대통령부터 해서 이렇게 모든 이렇게 고위공직자분들이 네. 이 낮은 자세를 보이시는 거는 굉장히 잘하시는 것 같아요. 뭐 그렇죠. 예, 오늘 이번에 사실 어떻게 오늘도 90도 허리 네, 숙여서 대통령께서도 그렇게 하셨고 아니, 그 충분히 좋죠. 경제부총리도 어떻게 보면 하는 총재를 굉장히 리스펙트하는 그런 어떤 모습을 보이시고 예. 인정하는 그거는 좋죠. 왜냐하면 우리 국민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낯익지 않은 낯선 모습이기도 하고 네. 좋아 보이고. 자, 그거는 이제 외형이고 네. 이제 실제 부분에서도 실질적으로는 이제 과연 그거 하느냐 하는 부분은 현재 지금 뭐 인사청문회나 이렇게 국회 돌아가는 거 봤을 때 뭐 협치가 제대로 되나 안 되나 이건 또 다른 문제긴 합니다만 네. 일단 외견상 저렇게 하는 건 좋은데 뭐 저는 이렇게 보입니다. 지금 추경을 해야 되고
추경을 하는 데 있어서 이 추경으로 인한 이 돈들이 네. 결국 어디에 쓰이는가 하는 부분에 있어서 국회뿐만 아니고 대다수 국민들에게 있어서도 100%의 뭐 과반 이상의 어떤 절대적인 지지를 이끌어내기에는 이번 추경 내용이 좀 그런 거예요. 일자리 창출의 어떤 그것도 뭐 이제 정부의 논리나 대통령의 논리는 우리가 충분히 또 굉장히 호소력 있게 또 말씀하셨으니까 이것다가 뭐 급하니까 하긴 해야 되는 거 아니야 하는 부분이고 이 장기적인 관점, 재정 측면적인 관점, 우리 후세들이 부담해야 될 관점 뭐 이런 것들로 따지면은 꼭 이것이 최선인가 등등이 있는데 그러려면은 추경하기 전에 금리 올리면 안 되죠. 제가 봐서는. 네. 예, 뭐 그런 차원에서 서로 잘해보자. 뭐 이런 거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예. 그리고 추경하면서 금리 올려버리면 상쇄돼 버리니까 효과가. 네, 좀 그런 것도 있겠고. 물론 이제 금리 정책의 효과가 있는 점인지는 모르겠는데. 우리 지금. 이제 한국은행도 그동안 너무 아무것도 안 했으니까 네. 내리기만 하고 나서 지금 몇 개월째 동결입니까? 1년 뭐 넘었습니다. 1년 넘었고 이제 심지어 채권 이코노미스트나 뭐 딜러들 할 것 없이 금통일 날도 모니터 안 들다 봤잖아요. 한 10시부터는 보통 이렇게 긴장해야 되는데 저 진짜 점심때 야 오늘 금통위 하고 나서 왜 있었어 했는데 채권 딜러 중에 진짜 있었어요. 오늘 금통위예요? 이런 나도 날 그랬어요. 그랬던 상황이라고 본다면은 네. 뭐 총재께서 저렇게 한 번쯤 저어줄 필요는 있죠. 너무 조용하니까 수조가. 네. 자, 그러면 어쨌든 그 모든 분들이 다 일률적으로 지금 현재는 금리 상승기로 아직은 들어가지 못하는 상황이다라는 게 다 동의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금리 인상 그렇게 쉽지 않다 우리. 그죠? 그러면 올해까지는 그냥 저금리 상태로 간다고 믿고 있으면 되겠네요. 그죠? 뭐 연준 스케줄 상으로 봤을 때도 역전까지는 안 가니까. 네, 알겠습니다. 뭐 그렇게 보고 자, 그 아까 한번 얘기를 했었는데 그 하반기로 갈수록 달러 강으로 갈 거다라고 보던데 여기도 다 동의하시나요? 저희 하우스뷰는 좀 아닌 쪽입니다. 달러 강으로 못 간다? 예. 아닌 쪽입니다. 아니죠. 예. 그러면 그 원화 강이 계속 지금보다 더 원화 강으로 간다? 아니면 지금 정도 간다? 지금 뭐 정도고 네. 달러가 다시 뭐 그러니까 원화 대비가 아니고 달러 인덱스 자체가 그렇게 다시 강해지긴 어렵다고 보고 있습니다. 저희도 3분기는 좀 오히려 약세로 좀 갈 수 있는 쪽을 보고 4분기는 좀 정체. 원화 기준으로 보면 4분기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원화가 더 강세로 가기에는 수출 관련돼서 뭐 이런 걸 감안하면 오히려 원화는 좀 주춤해지거나 살짝 약세로 갈 수 있긴 해도 그게 뭐 달러 지표가 그렇게 강세로 갈 수 있는 상황은 아니더라고요. 그런 건 아니다. 저도 동의합니다. 일단 금리 그러니까 연준의 스케줄을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 속도가 빨라지 못할 거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뭐 전통적인 이런 일단 금리가 더 빠르게 오르지 못할 거라는 상황 속에서 제가 강달러를 말씀드리기 좀 어려운 상황인 것 같고요. 일단 국내 원화 같은 경우도 저희 하우스뷰는 조금 지금 수준에서 좀 유지가 된다라고 많이 보고 계신데 일단은 새 정부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신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뭐 읽고 있는 지금 상황 속에서는 일단 가계 쪽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프레퍼런스를 좀 주시려는 게 지금 신정부의 좀 흐름인 것 같고 네. 이 같은 상황에서 지금 물가에 대한 얘기들을 또 오늘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생활 물가 안정에 주력하겠다. 물론 원론적인 얘기일 수도 있지만 이 같은 상황 속에서는 물론 이게 뭐 여러 가지 환율이라는 게 여러 가지 변수가 있기 때문에 함부로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일단 어쨌든 환에 대해서는 약세로 가서 물가에 대한 압력, 수입 물가에 대한 압력으로 작용하는 것보다는 현 수준 정도로 어느 정도를 가져갈 수 있는 부분들이 나오지도 않을까라는 시나리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정확하진 않고요. 근데 이 같은 부분을 감안할 수는 있다 정도까지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진우 소장님 환율 한마디 원화 한마디 해주셔야죠. 길게 하지 마시고 짧게만 해주세요. 길게 하시면 다 잘라버릴 거예요.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시간이 지났어. 예, 트럼프 이후에는 강달러 기대 심리가 컸고, 네. 그다음에 이제 트럼프 해바뀌면서 달러 강세 싫어 뭐 이런 소리 하고 나서부터는 지금 밀리고 있는데 네. 시장에 지금 은근히 지금 이제 원화 강세 기대 심리가 많고 포지션도 많이 구축이 돼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이게 마음같이 이게 1110원을 잘 못 내려가거든요. 그렇죠. 예, 1110원을 안 내려가고 어제 NDF만 하더라도 밤사이에 그런 것더라고요. 이게 지표 나와가지고 뭐 16원 기분 뭐 이렇게 사튼 놈이 장마감 때는 뭐 한 20원, 19원대 다시 올라와서 FMC 이후로 그랬고 오늘 네. 또 서울에서는 뭐 한 24원까지 올라오고 이 잘 안 밀린다는 얘기죠. 네. 잘 안 밀린다는 얘기고 그래서 참 이게 늘 시장에 계신 분들을 보면서 제가
저도 옛날에 겪어봤던 고통이긴 하지만 어느 정도 시장의 컨센서스라고 이렇게 회자될 무렵 되면은 그쪽 포지션을 들고 있는데 잘 안 매겨줘요 시장이. 네. 예, 지금 이제 한참 회자됐던 달러 자산에 투자하려는 다 이제 좀 식상해졌고 어느 정도 약달러 쪽으로 지금 분위기는 가고 있는데 시장이 막상 그렇게 약달러가 잘 안 되고 있다는 데서 조금 이제 다들 뻑적지근합니다. 예. 그냥 1,110원을 주목합니다 저는. 네. 그게 내려가냐 못 내려가냐. 예, 그게 내려가면 아까 말씀하신 그 1,080원까지는 쉽게 갈 수 있죠. 거기가 하단이라고. 예, 그 정도. 그렇다고 해서 이게 뭐 천원 가는 환율은 그건 아니고요. 아니고요. 네. 알겠습니다. 자, 메인 토크는 여기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이제 메인 토크 마무리하기 직전에 대체로 다음 주에 경제 지표가 뭐냐를 소개해드리는 이제 멘트가 보통 있는데 다음 주에는 경제 지표가 사실 별로 없고요. 중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다음 주에 나옵니다. 그래서 다음 주 그 주간 전망대는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집중 해부하는 시간으로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메인 토크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리고 외신 인사이드로 넘어가겠습니다.